미국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가장 기이한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한 마을 전체가 115명의 남녀와 아이들이 마치 안개 속으로 증발하듯 사라져버린 사건. 그들이 존재했다는 유일한 흔적은 텅 빈 마을 한가운데 나무에 새겨진 단 하나의 의문스러운 단어뿐이었습니다. 이것은 400년 넘게 고고학자, 역사가, 그리고 아마추어 탐정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아온 로어노크 식민지의 실종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미국 최초의 미스터리 스릴러,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가 봅니다. 때는 1587년. 유럽은 신대륙 아메리카를 향한 열망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당시 바다를 지배하던 스페인에 맞서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은 신대륙에 영국의 깃발을 꽂기를 열망했습니다. 그 선봉에 선 인물이 바로 여왕의 총애를 받던 탐험가 월터 롤리 경입니다. 롤리 경의 후원으로 117명 중 115명으로 통용되나 초기 인원은 117명에 가까움의 남녀 그리고 아이들이 희망이라는 이름의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전의 탐험대들이 군인 중심의 실패한 원정대였다면 이번은 달랐습니다. 농부, 장인, 그리고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 그들은 정복이 아닌 정착을 꿈꾸던 신대륙에 뿌리내릴 최초의 영국인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체서피크만. 하지만 항해는 순탄치 않았고 그들은 원래 목적지보다 남쪽인 노스캐롤라이나 해안의 로어노크 섬에 닻을 내리게 됩니다. 이곳은 몇 년 전 군사 원정대가 원주민과의 관계 악화로 처참하게 실패했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불길한 시작이었지만 그들에겐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식민지의 총독으로 임명된 존 화이트는 예술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신대륙의 풍경과 원주민들의 모습을 섬세한 그림으로 남겼죠. 그의 기록 속에서 우리는 초기의 희망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집을 짓고 방어용 목책을 세우며 새로운 삶의 터전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1587년 8월 18일 식민지에는 가장 큰 축복이 찾아옵니다. 총독 존 화이트의 딸 엘리너 데어가 여자아이를 순산한 것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태어난 최초의 영국인 아기. 그들은 아기의 이름을 버지니아 데어라고 지었습니다. 버지니아는 처녀 여왕 엘리베스를, 데어는 감히 도전한다는 그들의 용기를 상징했습니다. 이 아기의 탄생은 신대륙에 뿌리내릴 영국의 밝은 미래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가져온 식량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농사를 짓기엔 너무 늦은 시기였습니다. 주변의 원주민 부족들은 이미 이전 원정대의 배신으로 영국인들에게 극도의 적대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만테오가 이끄는 우호적인 크로아토안 부족의 도움도 있었지만 식량난과 고립감은 날로 심각해졌습니다. 생존을 위해선 본국의 보급품이 절실했습니다. 결국 식민지 주민들은 총독 존 화이트에게 영국으로 돌아가 지원을 요청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갓 태어난 손녀 버지니아와 딸 엘리너를 두고 떠나는 것은 끔찍한 일이었지만 그가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존 화이트는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1587년 8월 말 다시 영국으로 향하는 배에 올랐습니다. 그는 몇 달이면 돌아올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시 만나는 데는 무려 3년이라는 세월이 걸리게 됩니다. 존 화이트가 런던에 도착했을 때 영국은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스페인의 거대한 무적 함대가 영국 침공을 눈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모든 선박에 대해 출항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로어노크에 고립된 100여 명의 목숨보다 국가의 존망이 걸린 전쟁이 우선이었습니다. 존 화이트는 절규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로어노크로 돌아가려 애썼지만 무적 함대와의 거대한 해전이 벌어지는 동안 그의 발은 꼼짝없이 묶여버렸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1년, 2년. 머나먼 신대륙의 섬에서 자신만을 기다리고 있을 딸과 손녀, 그리고 식민지 주민들을 생각하며 그는 매일 밤을 고통 속에서 보냈을 것입니다. 1590년 8월. 무적 함대가 격파되고 2년이 지난 뒤 존 화이트는 간신히 사렉선의 편에 타 로어노크로 돌아갈 기회를 얻습니다. 그가 떠난 지 꼬박 3년 만이었습니다. 1590년 8월 18일. 공교롭게도 그날은 그의 손녀 버지니아 데어의 세 번째 생일이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궂은 날씨 속 그는 섬에 상륙했습니다. 그는 약속대로 돌아왔노라 외치며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완전한 침묵과 텅 빈 공간이었습니다. 마을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살던 집들은 모두 깔끔하게 해체되어 있었습니다. 불에 탄 흔적이나 약탈의 흔적, 전투의 흔적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115명의 사람들이 하룻밤 사이에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듯 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던 무거운 대포나 작은 배 몇 척만이 덩그러니 남아있었습니다. 존 화이트와 선원들은 공포에 휩싸여 마을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무슨 단서가 남아있지 않을까? 떠나기 전 그는 식민지 주민들과 약속을 했었습니다. 만약 위험에 처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된다면 그 장소를 나무에 새겨놓기로. 그리고 만약 강제로 끌려간 것이라면 그 장소 위에 몰타 십자가를 함께 새겨두기로 말입니다. 수색대는 마침내 마을을 둘러싸고 있던 목재 기둥에서 그 단서를 발견합니다. 누군가 급하게 새긴 것이 아닌 분명한 글씨체로 9개의 알파벳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CROATOAN 크로아토안. 존 화이트는 목책 반대편 나무에서도 CRO라는 세 글자를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위험을 알리는 몰타 십자가 표시는 없었습니다. 크로아토아는 존 화이트에게도 익숙한 이름이었습니다. 그것은 섬 남쪽에 위치한 또 다른 섬의 이름이자 만테오가 이끄는 우호적인 원주민 부족의 이름이었습니다. 존 화이트는 즉시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들이 굶주림을 피해 혹은 다른 위협을 피해 우호적인 크로아토안 부족에게로 이동한 것이구나. 그들은 살아있다. 그는 당장 크로아토안 섬으로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또다시 그를 방해했습니다. 거대한 허리케인이 한 대를 덮쳤고 배의 밧줄이 끊어지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선원들은 더 이상의 항해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존 화이트는 불과 80km 떨어진 크로아토안 섬을 눈앞에 두고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그는 딸과 손녀를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간 그는 다시는 아메리카 땅을 밟지 못한 채 가족들의 행방을 알지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로어노크 식민지 115명은 역사 속에서 사라진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가설이 사라진 식민지의 행방을 둘러싸고 피어났습니다. 그들은 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가설 1. 크로아토안 부족으로의 동화설. 가장 유력하고 또 가장 희망적인 가설입니다. 존 화이트가 발견한 CROATOAN이라는 글자 자체가 그 증거입니다. 위험을 알리는 십자가 표시가 없었다는 것은 그들의 이동이 자발적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식량난과 가뭄에 시달리던 식민지 주민들이 유일한 희망이었던 우호적인 크로아토안 부족에게 몸을 의탁한 것은 매우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흥미로운 증거들은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건이 있고 100여 년이 지난 1700년대 초 탐험가 존 로스는 크로아토안 서면제의 헤터러스 섬을 탐험하다가 자신들이 흰피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원주민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유럽인처럼 회색 눈을 가졌으며 조상들 중 일부는 책에서 읽을 줄 알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한 2000년대에 들어 시작된 로어노크 잃어버린 식민지 DNA 프로젝트는 당시 크로아토안 부족이 살던 지역의 후손들과 식민지 주민들의 영국 내 후손들 간의 유전적 연결고리를 찾으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로 크로아토안 부족에 흡수되어 그들의 삶을 이어갔다면 사라진 식민지는 사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아메리카 대륙 최초의 융합 사례가 되는 셈입니다. 가설 2. 학살설. 하지만 평화로운 동화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 끔찍한 시나리오, 바로 학살설입니다.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은 영국이 자신들의 영역인 신대륙에 식민지를 세우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플로리다에서 프랑스 정착민들을 잔인하게 학살한 전적이 있었죠. 로어노크의 위치를 파악한 스페인 함대가 기습적으로 공격해 모든 주민을 죽이거나 노예로 끌고 갔다는 가설입니다. 하지만 이 가설의 치명적인 약점은 스페인 측의 그 어떤 관련 기록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통 이런 승리를 과시하며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는 적대적인 원주민 부족입니다. 1585년에 영국 원정대는 식량 문제로 갈등을 빚던 원주민 부족의 추장을 살해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던 원주민들이 방어력이 약해진 식민지를 공격했을 가능성입니다. 실제로 훗날 제임스타운 식민지를 세운 존 스미스는 원주민 대추장 파우하탄으로부터 로어노크의 백인들을 자신이 죽였다는 증언을 들었다고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파우하탄의 과시일 뿐 고고학적 증거는 부족합니다. 무엇보다 학살이 있었다면 왜 마을은 불타지 않고 깔끔하게 해체되었으며 시신이나 전투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을까요? 가설 3. 분산 이주설과 가뭄. 최근 가장 주목받는 가설은 그들이 한 곳이 아닌 여러 곳으로 분산되었다는 이론입니다. 최근의 기후학 연구는 로어노크 식민지가 정착했던 1587년에서 1589년 사이가 그 지역 800년 역사상 최악의 가뭄 시기였음을 밝혀냈습니다. 메가 가뭄이라 불리는 이 재앙은 농작물 재배를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식수조차 구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생존의 한계에 몰린 그들은 크로아토안 섬으로 간 그룹과 식량을 찾아 내륙 강가로 이동한 그룹으로 나뉘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존 화이트의 지도 중 하나에서 로어노크 섬 서쪽 내륙의 요새 표시가 뒤늦게 발견되었습니다. 2010년대 고고학자들은 사이트 XSITEX라 불리는 이 내륙 지역을 발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6세기 영국 도자기 조각들이 원주민 유물과 함께 섞여 출토되었습니다. 이는 식민지 주민들 중 일부가 실제로 내륙으로 이동해 원주민들과 함께 거주했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영국인의 정체성을 버리고 원주민의 삶을 택했던 것일 수 있습니다. 4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115명의 정확한 행방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크로아토안 부족에 평화롭게 흡수되었을까요? 아니면 잔혹한 학살의 희생양이 되었을까요? 혹은 끔찍한 가뭄과 굶주림 속에서 뿔뿔이 흩어져 낯선 땅에서 생존을 위한 처절한 싸움을 벌였을까요? 아마도 진실은 이 모든 가설이 조금씩 섞인 복잡한 모습일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섬으로, 어떤 이들은 내륙으로 향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원주민과 가족을 이루고 어떤 이들은 질병이나 공격으로 목숨을 잃었겠죠. 사라진 식민지라는 미스터리는 사실 신대륙이라는 거대한 용광로 속에서 벌어진 생존과 적응, 그리고 융합의 드라마였을지 모릅니다. 최초의 영국인 아기 버지니아 대어는 우리가 상상도 못한 모습으로 낯선 땅에서 어른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로어노크의 텅 빈 마을에 새겨진 9글자 CROATOAN. 그것은 비극의 단서가 아니라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택한 새로운 시작의 메시지였을지도 모릅니다. 미국 최초의 이 미스터리는 어쩌면 실패한 정착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아메리카의 다문화적 기원을 보여주는 첫 번째 증거일지도 모릅니다.